자, 이번 시간에는요, 전산세무 1급 이론 중에서 지금 소득세를 정리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근로소득 안에는 세무 1급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파트로는 근로소득의 범위, 두 번째, 비과세 근로소득은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선 전체적인 걸 한번 스크린을 해볼까 싶기는 한데 하는 거니까 교재 보기 전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실무에서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이 배웠던 걸로 눈에 익숙한 걸로 정리를 한번 하고 바로 넘어갈 거예요. 그 교재를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세무 2급에서 실기하셨을 때 또 여기 세무 1급에서도 실무의 이 문제들을 그대로 나오거든요. 얘네들이 기본 지식일 테니까요. 그래서 사원 등록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사원 등록을 하면서 부양가족들 등록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세트 문제로 부양가족들에 대한 거 입력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급여자료 입력에 대한 거, 세 번째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까지 아마 주로 보셨을 것이고, 마지막 문제로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하세요 라고들 했었을 거예요. 자, 거기서 나왔던 용어 중에 한번 빨리 보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인적공제가 있어요. 연말정산할 때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만 여기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면 1인당 얼마씩? 150만원씩 해준다 그랬어요.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지는데,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사람에게 추가로 해준다는 뜻이에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추가공제도 받을 수가 없고요. 자, 추가공제 첫 번째는 경로우대공제 만 70세. 이번 올 6월달인가부터 만 나이 적용한다고 그랬었죠. 우리나라도 만 70세. 지금은 뭐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나이인지 태어나면서부터의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 헷갈리지만 6개월 후부터는 우리도 몇 살이에요? 물어본다 그러면 만 나이로 대답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서 그러대요. 우리나라 전 국민의 나이가 2살 정도는 다 젊어졌다고. 그냥 부르는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자, 경로우대공제는 만 70세 기준으로 1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은 200만원, 부녀자 공제는 50만원, 한부모 공제는 100만원. 이게 해준다는 거 추가공제 4가지를 설명해 드렸고요. 사원 등록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거, 여성 사원일 경우는 부녀자 공제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 항상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사원 등록하면서 여성 사원일 때 주의를 하셔야 된다. 표시하실 때에도 부녀자 공제 체크해 주는 거, 또는 생산직 사원일 때 비과세 해당 여부 체크해 줘야 되고, 또는 국외 국무할 때 비과세 적용해 줘야 된다는 것들도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그 내용보다는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거긴 하지만,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면서 살고 있는 가족들을 얘기는 하지만 같이 살고 있다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여기 3가지 단계를 다 패스해야지만이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첫 번째 족보관계가 통과돼야 돼요. 족보관계는 직계 존속,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직계 비속.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요? 이건 제가 보통 여러분 다 알겠지만은 혹시나 참고를 위해서 제가 소득자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표로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표현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지금 여기가 소득자예요. 소득자. 소득자하고 누구는 동급이다? 배우자. 배우자는 동급이에요. 직계 존속이라고 하면 여기는 아버지, 직계 존속이라면 저기 뭐죠? 부모님이 되시겠죠. 그죠? 부모가 될 것이고, 이 부모의 형제자매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부모의 형제자매는 누가 될까요? 여기 소득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기 부모 입장에서 형제자매지만 소득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기 삼촌이 되든지 그 다음에 이모가 되든지 또는 고모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같이 살고 부양가족은 될 수 있지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 형제자매도 있을 수 있죠. 여기도 형제, 자매 이렇게 있는데 이 형제 자매의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형제 자매들의 자녀들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한테는 소득자한테는 뭐가 돼요? 조카가 대부분 되겠죠. 조카는 부양가족으로 같이 있어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애시당초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여기 자녀가 되겠죠. 자녀나 또 누구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입양자도 될 수 있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또 될 수 있는 사람이 또 하나 더 있어. 위탁아동. 위탁아동은 몇 개월 이상 돼야 돼요? 6개월 이상 된 위탁아동. 이런 사람들이 직계 비속으로서 여기 소득자의 저기 같이 살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족보관계에서 안 되는 사람을 기억해 두는 게 낫다고 얘기를 제가 설명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벌써 여기 다 해보셨기 때문에 금방 여기 족보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하기보다도 두 번째 단계, 다음 단계에서는 지금 족보관계가 이제 통과가 됐다면 그 다음에 나이관계죠. 나이관계는 만 60세 이상인 사람은 이상인 사람이 여기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 있는 요건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만 20세 미만인 사람. 근데 왜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할까? 기본공제자 취급을 왜 안 할까? 그 이유는요. 만 20세가 넘고 만 60세 이하인 사람, 미만인 사람들은요. 경제활동 인구라고 보는 거예요. 경제활동 인구는 밖에 나가서 돈 벌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소득자인 당신이 돈을 벌어서 그네들을 부양하나요? 그거는 그네들이 일을 안 하는 것뿐이지 얼마든지 나와서 경제활동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은요 대학교는 졸업하기는 했는데 취직이 안 돼서 그래요. 취직시켜주면 당연히 돈 벌죠. 근데 그 취직이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되는 거지? 일자리가 없어서 그럴까? 눈높이가 높아서 그럴까? 그러니까 그거는 안 따지겠다는 얘기예요. 취업 못한 건 알겠는데 어디든 가서 일할 수 있는 나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때는 그러니까 젊은 분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당신들은 나가서 좀 숨만 쉬고 있어도 돈 쓰는 사람들이니까 돈 꼭 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로 속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활동 인구로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족보하고 나이가 통과가 됐다면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시험 문제 목적으로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금액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지금 뭘로 써놨느냐 하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6가지 또 그 내용으로 써놨어요. 그리고 얘는 있잖아요. 실제로 여기 해당되는 소득의 분리과세들이에요. 얘가 분리과세 항목들을 갖다가 제가 써놓은 것들이거든요. 봐요. 금융소득이라고 부르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얼마? 연간 2천만원 이하라면 그 소득 없는 것으로 보아서 기본공제 대상자 된다는 뜻이잖아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사업소득 얼마 이상?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여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소득만이 아니라 여기 사업소득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다 합쳐서요. 합쳐서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자, 아까 제가 분류과세 얘기했었어요. 제가 설명해드렸던 내용들은 여기 소득세법 얘기하면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분류과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다시 아까 써드렸던 분류과세 있었거든요. 분류과세 세 가지는 뭐였었냐면 소득세법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그랬어요. 분류과세 첫 번째 거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었던 종합과세예요. 종합소득. 그죠? 두 번째 거는 뭐라 그랬어요?
양도소득, 소득이 아니라 소득. 세 번째 거는 퇴직소득. 지금 우리가 5월달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본질적으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전혀 상관이 없어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양도소득 신고해요? 아니에요. 퇴직소득 신고해요? 아니에요. 얘네들은 발생했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종합소득은 1년 과세 기간 동안에 일정한 날에 하잖아요. 그죠? 차이가 있는 것인데 이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과 전혀 상관이 없는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계산할 때만 기본공제 대상자 계산할 때만 사업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여기에 100만원 넘어가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좀 더 발전해서 발전할 건 아니지만 시험 문제에서 지금 저기 동생인데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았어 또는 상속을 받았어 증여도 받고 상속도 있고 또 뭐 이런 돈 받았는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소득자를 기준으로 해서 자매, 형제 본인들 다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 있는 족보가 돼 있잖아요. 나이도 지금 몇 살이냐면 지금 19살이에요. 그래서 증여 아니면 상속을 받았는데 10억을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까 안 될까? 지금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상속, 증여는 세법이 별도로 따로 있어요. 그건 그거 나름대로의 세금 내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여기 종합소득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돈 많이 받게서 좋긴 하겠지만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종합소득과 연결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그 소득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근로소득의 분리과세는 얘가 일용직 근로자라 했죠. 일용근로자가 여기 분리과세의 대표적인 여기 근로소득이 일용근로자 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소득금액 중에서 총급여 500만 원인 경우에 소득 없는 것으로 봤잖아요. 왜 500만 원이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죠? 총급여, 근로소득은 우리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한다 그랬었죠. 소득공제가 여기 500만 원까지가 공제되는 항목 저기 70%예요. 500만 원의 70%면 얼마를 소득공제해 주는 거예요? 350만 원이죠. 그러면 세금 계산해야 될 게 150만 원 남았는데 우리 여기 소득자라면 여기 인적공제 기본 얼마 받아요?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이거 소득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총 급여가 500만 원 연간 500만 원 이하라면은 여기 소득 없는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근데 어떻게 연간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일 수 있나요? 나 한 달밖에 일 안 했어. 1년 동안. 그러면 총 급여 500만 원이잖아. 그쵸? 즉 합쳐서 500만 원이란 뜻이 아니라 사람들은 1년을 다 근무한다는 전제 조건이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의미는 그게 아니라 1년 동안 내가 근로소득을 직장에서 받긴 받았는데 한 달, 두 달밖에 일 안 하고 직장 찾는데 더럽게 안 찾아지는 거야. 그건 뭐 받는지 의미에 고용노동센터에서 실업급여 받는 기분으로 계속 했다 보니까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돼야 한대요. 그 비과세 안 돼요. 금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거 받고 있다가 하다 보니까 연간 근로소득은 얼마가 되더라? 500만 원 이하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속 연수에 따라서 5년, 10년 이렇게 나누자. 제가 옛날에 9개월인가 받았던 것 같아. 그럼 3개월 동안 나는 한 달만 일해도 이거 금액 넘어가니까 일하지 말아야 돼. 하여튼 그렇다는 뜻이에요. 자, 연금은 사적연금인 경우 1200만 원, 지금 지난 시간에 했었죠. 사적연금에서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 이하라면 소득, 이것도 없는 것으로 본다. 공적연금인 경우에는 총급여하고 똑같아요. 500만 원, 정확하게는 516만 원이에요. 이하면 소득 없는 것으로 봐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인 경우에는 300만원, 300만원은 선택적이라고 그랬었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느냐면 세부담 최소화라는 말을 해요. 세부담 최소화 원칙. 즉 연말정산해 주는 세무 담당들이 있잖아요. 그 소득자가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 연말정산해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기타 소득을 갖다가 3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저희 담당자 입장에서는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지 소득자가 세금을 더 적게 나겠어요.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 사람을 넣어야지만이 세금을 더 적게 내겠죠. 그래서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선택적으로 얘 여기 분리과세하고 뭘로 한다?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는다는 뜻이에요. 자, 요 전체적인 내용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거 한번 쫙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급여와 관련된 거에서 있었던 게 어떤 것들이 있었나 봤더니 수당을 갖다가 등록을 했었는데 급여에서 입력할 때 뭐가 중요했었나요? 얘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그 구분하는 거 했었죠. 그 다음에 상여, 직책수당, 그 다음에 비과세가 있었어요. 이번에 이거 바뀌었던데 식대 20만원으로 바뀌고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바뀌었는데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비과세 항목들이다. 그 다음에 공제 이런 것들이 있더라. 수당 공제 등록이 여기 급여 자료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세 이슈였던 것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실 줄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를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여기 있는 용어들 이해하라고 이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교재에서도 그렇게 나온 거고요. 어떤 말? 자, 일용 근로자가 하루에 일당으로 20만원 받았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근로소득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도 근로소득 공제 준다 그랬었죠. 그럼 일용직 근로자들도 20만원 번 거에 대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세금 부과하지 않고 무조건 빼주는 돈이 기본적으로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근로소득 공제예요. 우리도 여기 계속 근로자들도 똑같이 있고요.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 얼마 준다고 배웠어요? 15만 원 해줬죠. 자, 그러면 과세표준 세율을 곱해야 되는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로 계산이 돼요? 5만 원이 계산되죠?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불러요? 용어를 과세표준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일용직 근로자들의 세율은 몇 퍼센트를 적용한다? 최저 세율을 건다. 우리나라 세율은 소득세율은 몇 가지가 있어요? 8가지 있어요. 그래서 8단계 초과 누진 세율제도라고 부르고 최저 세율은 몇 퍼센트? 6%. 최고 세율은 45%. 이것도 작년에 추가된 거예요. 원래는 42%까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글로벌하게 선진국들은 다 45%, 50%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세 표준인 5만 원에다가 세율 6% 곱했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3천만 원. 아니 3천만 원이라. 와, 20만 원 받고 3천만 원 세금 내면 골 때리겠다. 얘를 뭐라 부르는 명칭이 뭐예요? 산출세. 세금 내야 될 게 계산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세금 계산됐다고 이걸 갖다가 다 내라고 그러냐? 아니요. 여기 세금 내야 될 것 중에서요. 몇 퍼센트를? 55%를 공제해 주겠대요. 그러면 55%를 공제해 주게 되면 45%는 세금 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계산해서 45% 계산하게 되면 납부세 얼마가 납부가 돼야 된대요? 소득세는 1,350원 이 계산이 될 거고 지방소득세는 135원이 돼야 되는데 세금 계산할 때는 원 단위는 절사예요. 그래서 130원. 그래서 원천징수 얼마에 나야 돼요? 1,480원. 근데 담당자들은 이거 계산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몇 원이라도 그냥 답니다. 손 안 대고 납부할 때만 원단위 절사해서 그때 납부하는 게죠. 자, 그래서 지금 계산도 일당으로 20만 원 받으면 하루치로 따졌을 때 세금 이만큼씩 내는 거구나.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용직 근로자들이요. 일용직 근로자들이 한 달 내내 일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 일을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주로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평일날만 하게 되면 한 달에 평균 20일 근무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곱하기
며칠을 하면 돼요? 일할 수 있는 날을 20일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월간 월급으로 따지면 얼마를 받겠어요? 400 받겠죠? 적어요? 많아요? 적지는 않죠. 뭐 많은 것도 아니긴 하지만 일당 20만 원만 받아도 한 달 계산하면 400이에요. 그죠? 그럼 이 400 받는 사람들하고 계속 근로자들이 월급으로 400 받았을 때하고 일용 근로자들이 20일하고 400 받았을 때하고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나야 될까? 비슷할까? 계산하면 비슷해요. 그렇게 차이 나는 거 나지 않아요. 하여튼 뭐 등등 공제해 주는 거 많고 등등 하긴 하는데 왜냐면 얘는 뭘 적용했기 때문에 최저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결국 내는 건 비슷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녀세액공제는 다들 이해하고 계실 테니까 이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해드려요? 정철 씨한테 물어봐야 되나? 정철 씨, 네. 자녀세액공제 구분해요?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선 간단하게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걸로 한번 구분해 볼게요. 지금 2022년도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2022년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 태어난 아이가 2명이에요. 이 집에 2명 있고 그 전에 집에 자녀가 원래 2명이 있었어요. 근데 2명이 태어난 거는 쌍둥이가 태어났어. 그럼 이 집에 자녀수는 우선 자녀수는 몇 명이 됐어요? 자녀수는 4명이 됐죠. 4명이 됐기 때문에 한 명당 그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수 한 명당 얼마? 15만 원이에요. 얼마? 15만 원 해줬고 둘째도 15만 원이에요. 셋째부터는 30만 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자녀수가 4명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이렇게 됐죠. 아니 30만 원. 그죠? 하나 더 있잖아. 넷째는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자녀 세액공제만 얼마요? 여기 90만 원 되겠죠. 90. 자, 그 다음에 올해 2022년에 출생한 아이는 첫째일 경우. 근데 여기는 벌써 쌍둥이라고는 하지만 쌍둥이도 첫째, 둘째 있죠. 위아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첫째는 이 집안의 세 번째 아이죠. 출생하는 3, 5, 7 그렇게 기억하세요. 첫째일 경우에는 30만 원, 둘째일 경우는 50만 원, 셋째일 경우는 그럼 얘는 얼마짜리예요? 지금 쌍둥이는 세 번째, 네 번째잖아요. 72명이 되는 거예요. 70만 원, 그 다음에 둘째는 70만 원. 그러면 세액공제 얘는 얼마가 돼요? 140만 원. 그럼 두 개 합치면 자녀만 해당돼서 총 금액이 230만 원 되겠다. 90에다가 140이니까. 두 개 다 합쳐야 돼요. 출생한 거는 2명이니까 올해 그래서 70만 원, 70만 원 셋째, 넷째라서 140. 그럼 자녀수로 세액공제 90만 원. 그다음에 출생한 아이로 140만 원. 210만 원이면 연봉이 있잖아요. 한 5천만 원 돼도 세금 내는 거 이 정도 안 돼요. 근데 이거 자녀 갖고서는 몰빵해서 다 끝나는 거야. 그런데 세금 안 나는 건 좋고 환급 받으니까 좋죠. 예, 한 명당 3억짜리예요. 키울 때 3억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애 하나 태어나면 3억 대출 받는 거하고 똑같다고 어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와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 돈으로만 따질 게 아니라 그 부부가 그만큼 금술 좋고 갖고 싶었던 아이라면 축복받고 태어난 아이인데 모두 받는 거야? 세제 혜택도 받는 거다. 더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어저께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60몇 년 만에 처음 인구수가 줄었대요. 전 세계적으로 등등 살기가 힘들어지면 당연히 결혼 그런 거 다 미루겠죠. 그다음에 우리 너무 심각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 인구수 준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2019년부터 인구수가 줄고는 있어요. 어떤 인구수? 대한민국 국민들이 줄어드는 거지 인구수는 안 줄어요. 왜요?
외국에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옛날 미국도 그랬고 어느 나라 다 그래요. 이 저기 일할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면 좀 개방을 해서 그쪽에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글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체에 있는 인구수는 잘 안 줄어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의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 자, 요거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 거 또 뭐가 설명해드릴 게 있느냐? 요것도, 별거는 아닌데, 잘 구분을 못 하시는 파트가 좀 있어서, 요 추가로 설명 좀 해드려 볼게요.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 프로그램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총 급여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왼쪽 파트에 있는 이 항목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소득공제라고 부르거든요. 소득공제라고 부르고, 여기 세액공제, 여기 과세표준이 나오고 난 다음에 산출세액, 여기 아까 일용직에서 나왔던 용어 있잖아요.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 파트에서 계산되는 것들을 세액공제라는 말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소득공제다, 세액공제다 그러는데 얘가 어느 때 사용되는 거야? 그 말을 갖다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소득공제 말 나오죠? 그죠? 여기 있는 게 다 소득공제. 그럼 소득공제는 무슨 뜻이에요? 소득공제는요, 여기 카드 갖고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총 급여에서 이런 건 등등등 다, 여기는 인적공제라도 되겠구나. 근로소득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렇게 좀 나왔어요. 오케이? 근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한 명당 얼마 공제해주기로 했어요. 아무도 없어 혼자밖에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소득자 본인. 그러면 얼마 공제가 돼요? 150만원 이게 공제가 되겠죠. 기본공제에서. 인적공제, 기본공제에다 써야 된다고요? 자, 기본공제 대상자는 소득자 본인밖에 없어서 지금 150만원을 이렇게 공제를 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였는데 1,000만원이었는데 기본공제는 150만원을 공제했으니 그죠? 그럼 여기 소득금액에서 발생했던 공제 전체 금액을 다 빼니까 850만원 나오죠. 그죠? 이렇게 발생한 금액 전체를 빼는 걸 소득공제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과세표준이 얼마가 계산됐느냐면 계산하기 편하게 어디 갔어? 과세표준에다가 100만원 정도 100만원으로 작은가? 300만원 정도 과세표준이 나왔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세율을 15% 정도 해볼까요? 15%라고 가정하게 되면 얼마가 나올까? 45만원 정도 나올려나? 3원 15, 45만원. 그래서 45만원 나왔어요. 45만원 이게 산출세액이 나왔는데 이 산출세액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험료 있잖아요. 보험료가 원래 100만원까지긴 한데 이거 계산 좀 맞추려고 100만원이라고 합시다. 한도가 100만원인데 여기 세율은 몇 퍼센트라고 하냐면 12%라고 가정했을 때 세금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만원이 이렇게 되잖아요. 12만원. 그래서 보험료 납부한 거 100만원 넘는다고 해서 100만원 얘를 공제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세율 12%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이 금액의 12%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도출된 금액 있잖아요. 이 금액을 세금과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파이가 똑같잖아요. 애플 대 애플로 똑같이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도 의료비도 교육비도 기부금도 납부한 금액, 돈 낸 금액, 사용한 금액은 있겠지만 거기 세율을 곱해서 세금 계산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산출세액에서 이 금액들을 세금 대 세금으로 빼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세금 공제, 세액 공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소득 공제의 의미와 세액 공제의 의미가 다르죠. 그게 요 반을 나눠서 설명이 됐던 것들이고 그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자녀세액 공제, 그다음에 뭐 연금 공제, 연금 계좌 공제 있는데 여기서부터 어디지 여기 특별세액 공제는 요 네 가지를 특별세액 공제라고 불러요.
기본까지 들어가든가 이렇게 해서 월세공제도 있죠. 월세공제는 특별세공제는 아니고요. 여기 소득공제도 여기 특별소득공제 해당되는 것들이 여기 있더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외울 거는 아니지만 그 신고서의 구성 내용에 뭐가 있다는 정도는 이해가 돼야지 소득공제가 뭔지 세액공제가 뭔지 많이 들어보기는 했었는데 이런 내용까지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수업하면서 뭐 얘기하고 보더라도 그래서 교재 읽거나 설명들 들으실 때 이런 거라고 참고해서 봐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정리를 이렇게 해놨답니다. 원래는 금액을 써놓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안 써놨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못 써놨지. 하여튼 이것저것 수업하면서 만들려고는 저도 부단히 그냥 신경을 쓰는데 웃긴 게 지금 이건 PPT잖아요. 파워포인트. 근데 이런 자료들을 갖다가 워드로는 만들어놨어. 일부는 또.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필요에 따라서 이걸로 만들었다가 저걸로 만들었다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수업하는 겸 해가지고 여지껏 제가 만들어놨던 것들 있잖아요. PPT로 하나씩 다 지금 이렇게 일어나시키고 있는 중이기는 해요. 근데 2022년에 끝내려고 했는데 못 끝냈으니까 이제 올해 다시 나머지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이 좀 또 하나 헷갈려 하시는 거 요거만 마무리하고 이제 교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통 부양가족 소득공제, 세액공제 판단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누구 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형제자매 거는 안 돼요. 근데 이 그 형제자매 말고 내 아이가 지금 저기 대학생이에요. 그러면 나이가 23살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건 대학생이고 내 자녀니까 기본공제 대상자는 안 되겠죠. 근데 자녀가 쓴 대학생이니까 직장은 아직 안 다녀요. 지금 쓴 신용카드 이런 건 돈을 썼을 테니까 있겠죠.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다시 소득자의 자녀인데 지금 대학생이야. 나이는 23살이야. 근데 그네들도 돈 쓰잖아요. 용돈 주고 카드도 쓰고 다 쓰잖아요. 그럼 내 연말정산할 때 그 아이가 쓴 신용카드 그 돈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없나? 있어요. 있어. 근데 걔가 소득이 있다면은 못 받아요. 아까 그 내용들 벗어나면. 근데 나이 제한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많은 부분들이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신용카드를 갖다 사용했는데 내가 그 연말정산할 때 그거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지 받는다고 좀 약간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얘네들은 있잖아요. 특별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기준인 거예요. 소득 제한과 나이 제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죠? 요것 마저 설명하고 있다가 교재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종점 쓰니까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실 거긴 하겠지만 신용카드는 형제자매 거는 안 되지만 여기 그 부양가족들 중에서 소득 제한, 나이 제한 요것만 따져서 여기 경비, 비용 여기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 소득 제한도 생기고 나이 제한도 있지? 어떤 경우에 저기 소득 제한은 있고 어떤 경우에 나이 제한은 없지? 요게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구분하기 좀 쉬우시라고 5가지 그 공제에 대한 걸 써놨거든요. 신용카드 공제는 어디에 있었는 거냐면 이쪽에 있는 거예요. 소득공제. 그 다음에 세액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여기 나와 있죠. 그 순서대로 제가 써놓은 거거든요. 신용카드는 왼쪽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보험료 예부터 기준을 해서 보세요. 보험료는 나이도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도 제한이 있어요. 둘 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 보험료를 갖다가 반드시 기본적인 건 본인이 지출한 것이어야지 돼요. 본인이 지출한 보험료인데 대상이 대학생인 우리 자녀야. 대학생은 나이 제한 있다 그랬죠. 그럼 대학생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 20세 넘어가면은 내가 내 아이 자녀의 보험료를 내줬다 할지라도 그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뭔가 쓸데가 없어요. 멸종살 할 때 대학교 다니면서 등등 하게 되면. 근데 저기 뭐 소득 제한도 있어. 나이는 만약에 15살인데 뭐 광고 모델이어 갖고서는 돈을 벌어. 그럼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기 소득자가 남편인데 아내 이름으로 이 보험료를 내주고 있어. 그것도 안 돼요.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소득자 이름으로 보험료 납부했어야지 공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험료는 소득 제한, 나이 제한 두 개 다 있고 의료비는 두 개 다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득 제한만 있고 나이 제한은 다 없어요. 이렇게 구분하면 좀 쉽지가 않을까 싶어서 표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놔 봐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거 퇴직소득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요거는 제가 정리해서 복습 겸 보신 거고 교재 빨리 한 번씩 쭉 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세무 2급에서부터 이 근로소득과 관련된 것들이라 관련돼서 설명됐던 것들을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근로소득이란 이유, 뭐 명칭은 별 의미가 없고요. 근로계약에 의해서 근로의 반대급부로 받는 거, 근로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받는 대가,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근로소득이라고 불러요. 뭐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뭐 봉급, 급료, 세비 이런 거 상관없다고요. 중요한 것은 근로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대가, 그걸 다 뭐라고 부른다? 근로소득이라고 부른다. 뭐 그런 것 정도는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거, 이것도 뭐 외울 것은 아니고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과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기업부터 여기 E까지 T급까지 쭉 다 내용을 보더라도 근로계약이 됐기 때문에 직원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거 다 근로소득이에요. 내가 지나가는데 그냥 이 회사에서 나한테 줄 리가 없잖아. 내가 뭐니까 주는 거야? 직원이니까 주는 거야. 그럼 그 직원이니까 주는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 보면 된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기업의 근로소득 제공, 그 다음에 법인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에서 상여? 뭐 상여잖아. 법인세법에 의해서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이런 것들은 이제 법인세법을 배우셔야 되는데 이걸 인정상여라고 불러요. 인정상여는 실제로 돈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처분이 됐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 또 송금, 이것도 나중에 배우자고요. 여하튼 간에 여기서 지금 내용들을 천천히 다 읽어보시더라도 내가 직원이 아니라면 줄 리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고 직원이니까 받는 거구나, 이렇게 먼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 요거를 갖다가 구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예, 이 많지 않으니까. 자,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해 때는 퇴직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위에서도 나와 있거든요. 하여튼 퇴직보험료, 여기 퇴직연금이요. 그건 근로소득이다? 아니요, 이건 퇴직소득이에요. 그래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경조사비 있죠. 경조사비, 그것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주 조합원한테 등등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소득, 우리 사주 요거는 지금 강제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주 조합원들이 주식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 사주를 갖고 있으므로 시가하고 취득금액 시가 차이 나가지고 발생하는 소득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제가 아는 친구가 삼성 SDI에 처음 초창기 멤버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사업 규모가 삼성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SDI 여기가 막 뭐라 그러지, 회사 내에서 사업부 정도로 조그맣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얘가 이제 독립해서 나와가지고 회사가 됐는데 이때는 막 툴툴거렸어. 근데 나중에 엄청 컸죠. 사는 게 그런가 봐. 근데 그 친구 아직도 거기 다닐까? 아니면 지금 나이면은, 지금 제 나이 친구들은 다 은퇴했을 테니까 정년퇴직하고 지금 없을 거야 아마. 자, 근데 보통 이렇게 회사가 있으면 상장할 때 직원들한테 우리 사주 주거든요. 의무적으로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처음에 이렇게 상장할 때 우리 사주로 한 주당 10,000원짜리였는데 시간이 지나가서 얘가
3만 원짜리가 됐다면 한 주당 2만 원 시가차익이 생기잖아요. 이것도 소득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직원이기 때문에 준 건데 거기서 소득이 생겼으니 이걸 근로소득으로 봐야 될 것이냐는 얘기예요. 안 본다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그 해당되는 거 근로소득에 포함시키지 마세요 라고 했고요. 이제 리을해 보시게 되면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얘도 근로소득 아니라 그러는데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받는 장학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봐요.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내용을 이해를 하면 안 외워도 돼요. 근로소득이라는 건 아까 회사와의 근로를 제공하면서 계약관계로 반대급부를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이거 회사에서 주는 걸까? 복지기금? 아니면 직원들이 월급 받을 때마다 얼마씩 내서 만든 것일까? 그죠? 이건 회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별도의 복지기금에서 주는 거니까 회사가 주는 것이 아닌데 그게 근로소득이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그다음에 무주택 근로자가 받는 주택보조금 이해하기 쉬우려면 우리 회사에서 그 직원들 상조회 그런 거 만들었어요. 그럼 거기서 등등한 경조사가 생겨서 돈 주는 거 그게 근로소득인가? 회사로부터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직원들끼리의 모임을 통해서 모아놨던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성격은 근로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비과세 근로소득 실비 변상적이라는 말은 실제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기 변상 그 돈을 주는 성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 잘 아시다시피 식대 갖고 한번 해볼게요. 식대가 비과세인 건 알고 계시죠? 그럼 왜 식대가 비과세죠? 식대라는 것은 보통 비과세로 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그 근로계약 쓸 때 보통 우리 일주일 동안 일을 8시간에서 일주일 40시간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8시간 하루에 근무할 날이면 아침 보통 9시 출근하잖아요. 그럼 몇 시에 퇴근해야 돼요? 손가락으로 세봐요. 몇 시간인가? 그러니까 점심시간 없이 하면 5시에 퇴근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지금 현재 9시간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 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이죠. 점심시간에는 그러면 그 회사의 어떤 누구도 그 사람 시간을 타치할 수 없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점심시간 줄 테니까 먹고는 살아야 될 거고 그 시간에 점심을 회사에서 제공해 줄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계약상으로. 뭐 진짜 그런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식대로 구분을 해놓으면 연말정산할 때 비과세 들어간다는 거 알기 때문에 명목상으로 식대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근데 식대를 갖다 주기로 회사에서 했는데 그 점심 먹으러 갈 때마다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일단은 네 돈 주고 먹어. 그러면 월급 줄 때 식대로 돈 줄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나가서 한 끼 먹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은 거의 8,000원에서 10,000원이에요. 10,000원을 썼는데 회사가 좋아서 이 10,000원을 똑같이 월급 줄 때 10,000원을 지급을 해줬다고 쳐요. 그죠? 자, 나는 식대로 얼마 썼어요? 실제로 사용한 비용은 실비는 10,000원이었죠. 회사에서 이 10,000원을 준 거예요. 그럼 난 이게 소득이에요? 내가 쓴 돈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거 소득이 아니잖아. 소득이 아닌데 어떻게 세금을 부과해요? 그쵸? 그래서 이게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거 말뜻은 바로 이해예요. 실비 변상적인 것이지 내가 쓴 돈 내가 받는데 이게 왜 소득이야? 내가 쓰지 않고 받아야 소득이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식대로 나와 있다면 그건 과세. 그 다음에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주는 건 비과세.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실비 변상적인 것들은 여기 회사에서 업무, 그다음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들, 그다음에 특별한 금액에 있는 내용들, 뭐 20만 원씩 우리 보통 실비 변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것도 있었죠.
저기 자가운전 보조금, 자가운전 보조금도 실제로 교통비 회사에서 지급 안 받고 내 차를 사용하게 되면 우선 시간적인 그 효율성도 있고, 대신 거기 내 거 사용하게 되면 감가상각도 해야 되고 각종 소모품도 들어가야 되고 등등 있잖아요. 그거는 회사에서 당연히 바로 줘야 되겠죠. 교통비 회사 업무를 보기 위해서 했던 거니까 이런 것들 성격을 우리 실비 변상적인 급여라고 하는데, 뭐 선언법에 의해서 받는 식료, 일직료, 숙직료 이런 거 실비 변상의 정도, 그다음에 종업원 소유, 이거 중요한 말이었었죠. 시험 문제 잘 나왔던 것들. 종업원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이어야 된다. 직접 운전해서 하는 거 요거 20만 원. 대부분 보면은요, 각종 업종에 대해서 선언법에서는 여기서도 20만 원. 그다음에 뭐 위험수당 20만 원. 다 명목은 똑같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다 뭘로 보겠다? 실비 변상적인 급여로 보겠다. 그래서 20만 원 정도, 연간 240만 원은 비과세로 해주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비 변상적인 성격도 있고,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주는 복리 후생적인 급여들. 대표적인 게, 여러분 그 국민연금 나가게 되면 국민연금 나갈 때도 저기 50% 주죠. 본인 50%, 그다음에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 50%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도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하고, 건강보험료도 그렇게 나가는 것들이죠. 그게 소득인가요? 아니면 복리후생적 급여인가요? 그건 복리후생적 급여예요. 뭐 소득으로 본다 안 본다? 당연히 안 본다는 얘기고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또 여기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이 이걸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이라고 되어 있죠. 또는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 보험료 중 연 얼마? 70만 원 이하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회사는 규모가 크지는 않아. 그래서 만약에 그 직원들한테 큰 어떤 경조사가 닥쳤다면, 사망을 했다거나 등등 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경조사비로 좀 등등 위로하는 금액으로 주려고 해봤자 큰 돈을 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70만원, 나누기 12 하면 한 5, 6만원 되거든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암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이라든지 별도의 보험을 가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급자는 누가 돼야? 가족이 되게끔. 그럼 회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큰 경조사비는 줄 수 없지만 나가는 비용은 크지 않죠. 그리고 그걸 보장해 줄 수 있잖아. 그래서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 직원들을 가입해 주고,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보험금을 타는 그 금을 그네들의 가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료는 누가 내야 되겠어요? 회사에서 내야 되겠죠. 회사에서 직원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소득이라고 근로소득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는 복리후생적인 급여로서 이렇게 내는 거 있잖아요. 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금액 넘어가면 그건 당연히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얘기죠. 보통 제가 직장 다닐 때 보통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임원진들 있죠. 임원들의 금액이 좀 달라요. 임원들이 좀 더 크겠죠. 만약 그 사람들의 뭐 경영 공백이 생기면 뭐 등등 해서 금액이 더 큰 경우도 있다고 본다는 얘기죠. 자, 뭐 그런 내용이 바로 복리후생적 급여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그런 기준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수당. 연장수당은 월정급여액 21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급여액은 3천만원 이하. 예전에 2,500만원인데 계속 올라가겠죠, 이거는? 그죠? 자, 그래서 연간 24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월정급여가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은 이런 것들은 비과세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매번 급여 담당자들이 이거 체크해 주면서 계산을 해 주셔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정도예요. 생산직도 많이 보셨던 것이고,
월정급여액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지. 월정급여액이라는 것은 매월 받는 급여 총액에서 부정기적인 거는 빼래요. 월정급여액이 왜 중요한 거냐면 월정급여액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고용보험 이런 것들이 다 계산되기 때문에 월정급여액이 중요한 내용이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실비 변상적인 급여, 연장, 야간 근로자금 다 빼준 금액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월정급여액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월정급여액은요 매월 일정하게 나가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는 아니어야 돼. 실비 변상적인 거. 여기 상여 같은 거는 아니라는 거 금방 알잖아요. 매달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죠? 연장 야간 그 휴일 근로수당도 매달 일정한 금액이 똑같이 나오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거 빼는 거야. 실비 변상적인 것도 빼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뭐 되는 것 같고, 이것도 할 말이 있긴 한데 넘어갑시다. 식사대 또는 많이 봤던 거고, 국외 근로 한 것도 다 보셨을 거고, 육아수당, 여기 직무발명보상금, 직무발명보상금 있잖아요. 요거 구분할 때 직무발명보상금은 잠시만, 이거 언제 설명했지? 어저께 지난 시간에 했나? 직무발명보상금 기준은 우선 500만 원이에요. 근데 근로 중에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이거지? 근로소득에 해당되고 500만 원까지는 뭐 한다? 비과세. 500만 원 넘어가면 근로소득. 근데 근로중이 아니라 퇴사 후 받는 그 직무 발명 보상금일 경우에는 얘는 뭘로 본다? 기타 소득으로 본다. 기타 소득은 마찬가지로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근데 그 이상의 금액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기타 소득의 세율은 20% 됐죠? 여기 은근 잘 나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정리해드렸고, 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이것도 비과세예요. 얘기해 주는 거고요. 기타 비과세,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번 봤던 것들이라서 읽어보셔도 충분히 아실 수 있다는 얘기. 아까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실업급여. 실업급여 저도 저는 딱 한 번 받아봤어. 9개월 동안. 맨 마지막에 퇴사했을 때. 짭짤하더라고요. 근데 여친이 그거는 다 써도 좋다 그래갖고 신나게 잘 썼어요. 자,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보통 우리 근로소득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총 급여 다음에 근로소득 공제한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거 연결해서 여기서 보여주고 넘어갈게요. 총 급여가요. 총 급여 지금 500만 원이래요. 아까 이거 했었잖아요. 근데 500만 원에서 근로소득 공제 있잖아요. 500만 원까지 총 급여의 몇 퍼센트 소득 공제 주는데요? 70%. 그럼 여기 최저 금액인 70%를 적용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50만 원은 소득 공제로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기본 공제 얼마를 빼면 150만 원 빼면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계산할 과세 표준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없는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우리 계속 근로자들은 이 산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다가는 자동으로 그냥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해 줬지만, 이렇게 공제율이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를 많이 해주겠어요? 소득이 적을수록 공제를 많이 해주겠어요? 공제는 소득이 적을수록 공제를 이렇게 많이 해줘요.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율은 점점 줄어들겠죠. 반면에 산출세액 계산할 때 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증가하겠죠. 소득이 적을수록 세율이 감소하겠죠. 적은 걸 쓴단 말이죠. 공제는 공제와 여기 쓰는 이 공제 의미하고요. 상대적인 개념으로 우리 세액
세금을 내야 되는 세액은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뭐 당연히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 좀 소득세법의 8단계 초과 누진세일 때도 여기 세금은 세율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 소득 공제를 갖다 있는 소득에서 빼주는 것들은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퍼센테이지가 크죠. 점점 소득이 많을수록 작아지고 있죠. 그럼 반대로 여기서 얘기하는 세액 있잖아요. 세액은 아까 최저 세율이 몇 퍼센트라 그랬어요? 6%라 그랬죠? 그 다음 퍼센테이지가 9%를 더한 세율 15%, 그 다음은 또 9%를 더하면 24%, 그 다음은 11% 더해야 돼요. 35%, 그 다음엔 3%, 38%, 그 다음에 2%, 40%, 그 다음에 또 2%, 42%, 마지막으로 45%. 이렇게 변천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 구간에 맞춰가지고 이 세율들을 적용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세율이 높아지죠. 그죠? 근데 여기 공제는 어때요?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율은 적어지고 있죠. 반비례 관계란 말이죠. 참고로 그냥 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근로소득 공제를 하는데 근로소득 공제는 무작정 이렇게 퍼센테이지 계속 많이 주냐? 얼마를 넘어가면 얼마까지라는 얘기예요. 근로소득 공제액이 2천만 원까지 계산되는 거라서 끝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보세요. 1억 초과했는데 지금 벌써 얼마 나왔어요? 1,475만 원 나오죠. 만약에 이 사람의 연봉이 10억이라면 계속 그만큼 공제 주면 엄청 커지겠죠. 근데 그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야지 돼? 세금 많이 내라고. 거기서 근로소득 공제로 맥시멈 해줄 수 있는 거 얼마까지 공제 준다? 2천만 원까지만 맥시멈을 한다. 자, 일용직 근로소득은 아까 했던 거였었죠? 이것도 이거 좀 간단히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우리가 보통 일용 근로자, 일용직이라고 부르잖아요. 누가 일용직이에요? 일용직은요, 한 사업주 밑에서 3개월 이내 근무하는 사람을 일용직이라고 불러요. 몇 개월? 3개월 이내. 근데 저기 우리 건설공사 하시는 분들이 있죠? 거기는 업종의 특수성상 1년이에요. 한 사업주 밑에서 1년 이내 근무하는 사람들을 우린 일용직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그 대가는 일당으로 받든지 시간급으로 받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 설명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 대표적인 건 연말정산이겠죠? 연말정산. 근데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끝나긴 하겠지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면 뭐 해야 된다? 확정신고, 즉 5월 달에 종합신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여기서 됐고, 여기 밑에 디귿에 보시게 되면 분리과세, 아까 그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세 계산이 쭉 나와 있네요. 그거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근로소득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근로 제공한 날이에요.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또 크게 문제될 게 없고. 자, 여기 세무 2급에서 하고요. 세무 1급에서 원천징수는 기본적으로 그 월급을 지급하고 또는 월급뿐만이 아니라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 날까지 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함께 지급하는 것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예외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외인 것은 지금 연말정산할 때 말이죠.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아직 지급을 안 했대. 이거 뭐야? 문제가 좀 크죠? 근데 지급을 안 했다 할지라도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은 언제 지급한 거로 본다? 12월 31일로 한 거로 본다.
근데 여기는 왜 12월 달까지가 아니라 11월까지일까? 이건 되게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사업장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말아먹기 직전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12월분은 보편적으로 12월 달 일을 했어요. 12월 달에 월급 지급해요. 1월 달에 해요. 보편적으로 다음 달에 하잖아.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다음 달에 보편적으로 하지만 12월 근로소득은 만약에 안 줬다 할지라도 언제 다 지급한 것으로 보겠다. 2월 말일까지는 지급한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말정산이 1년 동안의 소득이 다 언제까지 확정된다는 얘기예요. 2월 달로 확정돼서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죠. 12월 급여 2월 달 됐는데도 지급 안 했어. 근데 국세청에서는 2월 달에 다 지급한 거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은 지급하지 않았어도 연말정산할 때는 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12월 급여 나는 받지 못했지만 연말정산할 때는 12월 받은 것처럼 연말정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12월 달 거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잉여금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연 세무 1급에 추가로 들어간 항목이긴 해요. 그래서 추가로 들어간 항목이라서 근데 이 퇴직소득에 대한 내용을 뭐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얘도 법인세 할 때요. 우리 퇴직연금과 퇴직소득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때 계산하는 걸로 정리를 또 한번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퇴직소득의 범위, 공적연금 관련 퇴직소득. 여기서 볼 게 있을까요? 뭐 특별하게 볼 거는 없고요. 특히나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연금이에요 지금? 공적 연금에 대한 관련돼서 퇴직급여를 받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그렇다 치고. 자, 그렇고 기타 퇴직급여. 여기서 전 퇴직금과 관련돼서 이제 자주 사용될 용어가 이거예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여기 현실적인 퇴직이란 말 있죠.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것은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퇴직급여로. 자, 그 다음에 뭐 과학기술인 공제협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 발전 장려금, 뭐 이건 기타 퇴직급여. 건설 근로자가 받는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주변에 이렇게 흔한 건 아니어서. 자, 됐고요. 퇴직 판정의 특례. 요거는 하나하나 잘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실적인 퇴직의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퇴직 아니란 얘기예요.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이게 퇴직일까 아닐까? 보통 종업원에서 부장까지예요. 보편적으로 부장까지는 종업원에 해당되고요. 부장에서 이제 임원 이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종업원으로서 연말정산이라네 퇴직정산 다 하고요. 그때부터는 정관에 따라서 임원들의 급여는 별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퇴직으로 보는 건 아니란 얘기죠. 퇴직한 거다? 아니에요. 임원에서 뭐가 된 경우에요? 아니, 종업원에서 임원이 된 경우 또는 합병 분할 등 조직이 변경이 돼서 사업의 양도 또는 직간접적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게 되면 법인의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된 거는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사람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만 바뀐 거야? 그 상황이 뭐 등등 바뀌기만 한 것이지 계속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현실적인 퇴직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소득의 중간지급. 이거 우리 보통 퇴직금 중간정산 같은 거 한다는 얘기 있죠? 중간정산에 해당되는 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과세 퇴직소득, 이것도 이제 내용 보세요. 퇴직소득인데 비과세 주겠대. 어떤 경우인가 봤더니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일시 반환 시 반환 일시금,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보통 우리 그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인 요건이 120개월을 납부해야지 돼요. 국민연금에 직장에 다니면서 120개월을 납부해야 되는데, 따지면 여러분들이 그냥 10년이라고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10년 동안 내가 그 회사 계속 다니면서 120개월을 납부했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 대상자가 돼요. 수급 대상자가 되는데, 자, 이 개월 동안에 지금 이 불입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등등해서 나이가 돼서 받게 되면 얼마를 받을 텐데, 이 사람이 중간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망을 했어. 그래서 돈 열심히 120개월 넘게 부어만 놓고 사망을 했으면, 지금 나이가 64세, 저 같은 경우는 64세인데 64세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 가서 줘요? 이 사람은 지금 불입했던 사람이 사망했으니까 얘를 도로 이 사람 가족들한테 유족연금으로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일시금으로 그때까지 불입했던 돈 있잖아요. 다 돌려줍니다. 대신 연금으로 계속 받는 그건 없으시겠죠. 다 대상이 없잖아. 근데 이 사람은 벌써 국민연금을 납부해서 이 사람 명의로 갖고 있는 금액이 이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금액을 뭐를 본다? 사망 일시금으로 해서 그 유족들한테 바로 다 줍니다. 그게 근데 그 세금을 물어? 세금을 물려? 그렇겠죠? 자, 비과세 근로소득과 동일, 그렇다고 보면 되시겠고요. 퇴직소득 금액 계산하는 거 우린 이거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그냥 입력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굳이 한번 뭐 읽어보는 건 괜찮겠죠. 이렇게 환산급여로 해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렇게 있고, 이거는 그 퇴직연금 계산할 때요, 근속 연수에 따라서 공제해주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계산 안 합니다. 왜요? 계산 이렇게 알아서 지네들이 프로그램에서 다 하는데, 또 이런 거 갖고서는 시험 문제 낼 일도 없을 거고. 근데 뭐 퇴직금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정도는 한번 받을 필요는 있어요. 퇴직소득 산출세, 외국 납부세 공제, 뭐 이런 거. 퇴직소득 퇴직소득 언제 수입했어요? 퇴직한 날이겠죠. 퇴직소득의 과세 방법, 여기 기본세율이라고 나와 있는 말 있죠.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얘기하는 것은 기본세율은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의 초과 누진세율 8단계 퇴직 금액에 따라서 6%부터 몇 퍼센트까지 적용한다? 45%까지 적용하는 것을 기본세율이라고 부른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퇴직연금 가입하게 되면 그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게 되면 과세가 이연되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지금 확정 기여형 지금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어요. 얘는 DC형이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내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사하게 되면 지금 그 회사에서 가입되어 있던 확정 기여형 거기서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갖다가 어디로 일시불로 받게 되면, 앞에서 지금 퇴직금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일시금에 대한 그 퇴직소득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세금 내야지 돼요. 그런데 내가 이거 지금 안 탈 거야. 내가 나중에 만 60세가 될 때까지 얘는 IRP에다 개인 연금 계좌죠. 개인 연금 계좌로 얘 이체를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과세가 이연이 돼요. 언제? 개인 연금 계좌에서 돈을 쓸 때까지 얘 세금 물린다 안 물린다? 단 10원도 물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일시불로 찾으면 기분은 아싸하고 좋은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퇴직금들이 혹시 생기신다면 그냥 없는 돈 셈쳐갖고서는,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그래요. 그냥 묻어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없는 돈 쳐야 되니까 나중에 도움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 외 수령하기 전까지 원천 징수하지 않는다. 하여튼 얘 이렇게 묻어두게 되면 돈이 그 돈 그대로 있을까, 운용이 돼서 불어날까. 근데 지금 얘 안 찾았잖아. 언제까지 이연이 시켜주는 거야? 그런 돈조차도, 연금 이외에 발생한 돈조차도 이연된다. 나중에 돈을 찾을 때까지 미뤄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따로 치고, 퇴직소득 신고. 지금 이거 개인 퇴직금에 대해서 소득세이기 때문에 5월달에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고 납부하라는 얘기죠. 퇴직소득도 언제까지? 퇴직소득이 전년도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이거 우리 확정신고 때잖아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퇴직소득도 같이 신고해 주세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퇴직소득 없다고, 과세표준 없다고 신고 안 하는 거 아니라 그랬었죠. 이건 뭐 여기 소득세만 그런 게 아니라 부가세도 그렇고 모든 세법은 다 그래요. 없어도 신고하라 그랬어 돼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뭐 아까 설명했던 거. 자, 분류과세로서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안 한다. 별도로 분류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분류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것도 뭐 있었죠? 양도소득. 확정신고의 예외. 저기 회사 퇴사하면서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퇴직금 받으면서 원천징수해서 세금 다 냈는데 확정신고 또 해야 될까? 그건 안 해주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있잖아요. 요거는 아까 제가 연말정산 소득세 바로 신고하면서 설명했던 내용들이라서 다음 금요일날 한번 소개하고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4일 정도 남았는데 4일 동안은 우리 법인세에 대한 거 용어들을 제가 서두지 않을 테니까 천천히 기본적인 용어만 먼저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서 마무리할게요.